자, 오랜만에 미스테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미스테리를 지금 끊은 지가 꽤 됐다가, 또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하다가 보고 싶은 컨텐츠로 미스테리가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미스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스테리도 부금빨이야. 나 이 컨텐츠 하면서 부금빨. 기세가, 부금이 깔리면서 이제 기세거든. 컨텐츠는 기세로 해야 돼. 오늘 뭐 준비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카페에 또 자료가 또 방대하기 때문에 실화 사건들, 사건 2개 정도, 그리고 이제 약간 우주, 뭔가 그런 관련된 그런 SF 미스테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테리를 3개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네. 저 때 이후로는 저거 했었죠. 슬라이드 주로 만들어서 했었죠. 포항 흥해 살인 사건 나 이거 했었니? 그거랑 그 밑에 것도 안 했을걸요? 포항 흥해 살인 사건. 포항의 흥해라는 처음 듣네. 포항 흥해. 아, 포항에 흥해읍이라는 곳이 있네. 포항시 북구에. 여기에 이 조그만 곳에 살인 사건이 있었다. 바로 볼게요. 포항 흥해 살인 사건. 대한민국에 있었던 수많은 미스테리 사건 중에 자그마한 포항의 흥해읍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 다리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 이 마을 주민분께서는 갈대숲에 버려진 토막난 시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 손가락이 조금 절단돼 나간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좀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지문을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 못하게 손가락을 잘랐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지문이죠. 지문. 지문을 찾지 못하게 손가락을 잘랐다.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신을 훼손해 완벽 범죄를 꿈꾼 냉혹한 살인범.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983회 방송, 2015년 5월 2일자 방송입니다. 때는 2008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경북 포항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나오죠?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이리로 걷고 있었고 할머니는 저쪽에서 걷고 있었어. 당시 저쪽에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단 말이지. 이 노인이 가리키는 곳에 사람 키 높이의 갈대를 조금씩 잘라가며 점점 숲 안쪽으로 들어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이게 비료포대 같기도 하네요. 어떤 큰 자루,
포대에 쌓여 있는 무엇인가 검은 물체가 담긴 포대 자루를 발견을 합니다. 당시 노부부가 처음 이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저 포대 자루에 사람 발이 한 요만치 딱 보이잖아. 가까이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 분명 그것은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황씨 할아버지 부부는 이 끔찍한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황씨 할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 도착하고 수사팀은 갈대밭 속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신체 부위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이 토막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2015년 방송 당시 포항 북부경찰서 강력팀장 손우락 팀장님께서는 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체는 몸통은 없고 양 다리하고 4개만 있었습니다. 몸통만 사라진 채 양 다리, 그렇게 4개의 부위가 보였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감식을 하게 됐습니다. 양 팔과 2 다리. 대조를 해보니 이 시신의 일부는 한 사람의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7월 22일 이웃 마을의 도로변에서 머리와 몸통이 발견이 됩니다. 자, 머리와 몸통이 발견이 되게 된 당시 상황은 조경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에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부검 당시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살해당한 지 좀 돼 보입니다. 부패가 조금 이루어져 있고요. 처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자이크로 처리를 했지만 꽤나 잔혹해 보입니다. 네, 실화 맞습니다, 이거. 자, 처음에 발견된 2 팔과 2 다리, 그리고 바로 옆마을에서 발견된 머리와 몸통, 이것을 한 곳에 한 곳에서 모아보니 온전히 하나의 시신이 된 것이죠. 감정한 결과 이 시신은 40대에서 50대 정도의 나이의 여성으로 추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신의 얼굴은 전혀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의 부검의 임재원 부검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골, 골절이 의심되는 게 있었습니다. 설골, 골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골, 골절. 자, 설골, 골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목을 비틀었을 때 그 통증, 연하곤란, 삼킴곤란이죠. 이 식도로 넘어가는 이 목 부위. 그래서 설골골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턱과 목 사이. 자,
이 시신은요, 누군가에게 고통스럽게 목졸림을 당한 뒤 참혹하게 훼손이 된 채 버려진 시신이라는 것만 요 시점에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르신께서 발견한 그 포대 밖으로 나와 있던 손, 이게 오른손인데요. 부패가 꽤나 진행이 돼 있어서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이 돼 있었던 상태라고 합니다. 손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에 대해서 찾기 어렵게 시신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동물들에 의해서 손괴를 당한 사후 손상처럼 보여져요. 이런 시골에는 쥐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쥐가 될 수도 있고 길고양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범인이 시신을 훼손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밭에 있는 이 동물들에 의해서 이제 쥐가 예를 들어 손가락을 파먹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손가락이 저렇게 훼손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엑스레이로 판독을 해봤습니다. 이 오른손의 손가락 끝마디를. 근데 이것은 동물이 파먹었다기보단 고의로 손가락 끝을 전부, 5손가락 전부 다 절단한 흔적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이라는 것이죠. 왼쪽 손은 그대로 있고 우측 손가락이 조금 절단돼 나간 상태입니다. 팀장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왼손은 왜 훼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오른손만 범인은 훼손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범인이 지문을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 못하게 손가락을 잘랐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함이라면 양쪽 10손가락을 전부 다 절삭시켜야 될 텐데 왼쪽 손가락은 그대로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무튼 이로 인해 다행히 일부 손가락 끝이 남아있던 왼손의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신원 파악을 했습니다. 피해자 고향은 제주도로 알려져 있고요. 제주도 분이셨어요. 이분은 제주도 분이셨는데 당시 포항에 정착해서 살고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6월 24일 사건이 있기 전으로부터 한 보름 전, 한 3주 전 정도에 실종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신원 확인 결과 사망자는 가정주부 차진숙님입니다. 당시 50세였고요. 숨진 피해자는 포항에 거주했던 가정주부 차진숙 씨. 자, 이분이 제주도에 계시다가 포항에서 살고 계셨고 포항에서 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자, 2008년 6월 11일 밤 10시경 그녀의 행적을 파악해 봅시다. 그녀는 6월 11일 밤 10시경에 외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선 후 그 이후로 종적을 감추게 되고 그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은요, 아마 그때 한 오후쯤 됐었나, 와이프가 낮술을 한 잔 한 것 같아요. 술에 취했었겠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 남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08년 6월 11일 오후 남편과의 술자리, 남편과 술을 마신 후에 평소 술을 좋아하던 부부였다고 하는데요. 오후부터 함께 술을 마셨었고 같이 마시다가 술에 취한 남편은 저녁 무렵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집에서 술을 마셨겠죠. 자, 그리고 아내 차 씨는 남편과의 술자리가 끝난 뒤 혼자서 집을 나섰습니다. 자, 이 차 씨를 태운 택시기사분의 인터뷰입니다.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외출을 했나봐요. 밤 9시 반이나 10시 정도로 내가 생각해요. 그때 차에 타셨을 때 상태는 어때 보였나요? 뭐 맨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뭐 술 냄새가 조금은 났고 뭐 그렇게까지 막 인사불성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 차씨 여인은 택시를 타고 어딘가에 하차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경 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던 기록을 찾게 됩니다. 다음날 새벽 2시 30분경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친구와 전화를 한 통 했는데요. 그 통화 내용은 친구분에게 전화를 했던 걸로 나왔습니다. 술 한 잔 먹으러 나가기로 했다. 뭐 사는 게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를 끊고 차 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데요. 교통수단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지금 번화가로 보여요. 번화가로 집에서 남편과 술을 먹고 남편이 잠들고 차 씨는 외출을 하고 택시를 타고 번화가에 왔다가 친구와 통화 후에 몇 시간 뒤에 집으로 귀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통신기지국 상은 집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돼요. 핸드폰의 GPS상 기록이 됐을 때 번화가에 갔다가 다시 집에 오고 나서 GPS가 다시 한번 이 신호가 집에서 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이 없었나요? 전혀 이동이 없었습니다. 이 기지국이라는 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가장 가까운 기지국으로 GPS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건 차씨 여인은 거주지내 반경 1.5km 인근 그곳에 기지국이 떴기 때문에 집으로 간 것으로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더 흐른 새벽 4시경 남편은 차 여인이 밖에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잠결에. 밖에서 살해당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당시에. 자, 쭉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가지고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어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길래 짐을 챙기길래 이 여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나? 뭐 가출하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술 기운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어. 잠시 외출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아내는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엄청 찾아다녔어요. 이 사람이 만나고 다니던 친구들 일주일 사이에 엄청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채 마을의 밭에다가
버려놓은 것일까요? 자, 이 사건의 이름이 포항 흥해 살인 사건이잖아요. 포항 흥해라는 곳은 이렇게 조그마한 읍입니다. 도시도 아니고요. 예. 반경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않는데, 자, 이 조그마한 곳에서 당시 흥해 읍 주변에 CCTV가 있는 위치들입니다. 차여인은 처음에 발견되게 됐을 당시 두 팔과 두 다리가 발견된 곳은 1차 시신 발견 장소 이 위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몸통과 얼굴이 발견된 곳은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밑에 있는 공터나 밭 같은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실종 후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유기장소를 지나간 차량 수만 대를 모두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특정하지 못했고요. 사체 주변에 유류품은 없었습니다. 이 지문은 아무래도 살해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오질 않았고요. DNA나 그런 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2008년 6월 그리고 7월 이 사이 포항 지역은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적지 않은 증거들이 유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왔던 날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왜 이곳을 유기장소로 택했을까요? 면식범은 아니었을까요? 여기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 교수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저 좁은 길은 보이지 않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지금도 이 서 있는 곳에서는 이곳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은 갈대밭역 좁은 차량 진입로까지 이 장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에는 가까이에서도 시신 유기장소로 들어가는 좁은 길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곳이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기에 들킬 수 없는 그런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계획된 범죄로 보입니다. 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 시동을 끄고 라이트를 끄면 정말 깜깜한 밤에 차량이 이곳에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라는 것이죠.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나누어서 유기했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발견된 곳은 처음 시신이 발견된 그 갈대밭에서 1.2km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이었기 때문이죠. 단 5분, 10분도 더 소요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 혹은 심리적인 상태였다. 다시 말해 인적이 없는 곳까지 와서 시신 일부를 얼른 던져 유기하고 바로 도주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에 걸쳐 시신을 유기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이루어진 그런 유기의 모습입니다. 표창원 교수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차 범행 장소, 거기에 팔다리,
2차 범행 장소 몸통과 머리, 예, 이 동선에서 지나가면서 유기했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끔 손가락 일부를 절삭한 것도 꽤나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훼손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범죄의 흔적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는 얘기를 하는데요. 시신을 훼손해서 나누어서 유기를 하게 된다면요, 범인의 검거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범인은 이런 식의 어떤 유기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은 이 범죄 심리학으로 봤을 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식범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자, 차씨 여인이 이 그녀의 시신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랬던 이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밤에 불을 다 끄고 감식을 하더라고요. 세면대하고 하수구 내려가는 구멍하고 차가 2대 정도 있었어요. 이 차 2대도 다 경찰이 가지고 갔죠. 과학수사를 한다고 말이죠.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혐의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집을 나가면 송도 쪽으로 많이 갔어요.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술 취해서 술 얻어먹고 다니고 좀 그렇게 밖으로 많이 나돌았습니다. 경찰은 현상금까지 내걸은 채 제3의 용의자를 찾았지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 정씨, 오랜 지인, 그에게서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며 제보를 하게 됩니다. 차씨 여인의 남편의 지인입니다. 제주도를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안 온다.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출입 기록 좀 확인해 달라고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제주도에는 가지도 않았다 이거야. 정작 제주도에 있는 처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제주도에 있는 처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고. 처가에서 자, 숨진 차여인의 친오빠입니다. 동생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집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는데 다른 남자가 집에 있으니 장모님이 올라와서 좀 데리고 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부부관계에 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차 씨가 실종된 시기에 정 씨로부터 미심쩍은 부탁을 받았던 지인은 또 있었습니다. 피해자 남편의 친구. 아이, 대뜸 전화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더라고. 아이, 대구를 간다고 하던가 뭐 렌터카 빌려야 된다고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숨진 차씨 여인의 이웃인데요. 그녀가 죽고 난 뒤 세면기를 교체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세면기를 교체했다. 제작진은 탐문 끝에 차 씨가 살던 아파트를 방문했다는 설비 기사를 찾았습니다. 세면대를 교체한 설비업자. 당시 세면기인지 뭐 아무튼 수도였는지 했는데 그 집에 뭘 하나를 고치러 갔거든 내가.
개를 안고 있는 어떤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랑 똑같은 게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 그게 누구였는데요? 그 죽은 사람. 설비 기사가 봤다는 사진 속의 여성은 분명 사망한 차 씨였습니다. 설비 기사가 아파트를 방문했을 땐 사진 속의 여성은 보이지 않았고 남자 혼자였다고 합니다. 남편 정 씨였을까요? 아내의 실종, 그리고 그 이후에 세면기의 교체 작업, 그리고 훼손된 채 발견된 아내의 시신,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남편 정 씨가 욕조 안에서 훼손 작업을 했다고 했을 때 사람의 몸에는 여러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혈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안에 보이는 그런 혈흔들은 세면대를 닦고 했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범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완벽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범인은 이제 이걸 아예 그냥 당시 화장실에서 범행을 했다면 이걸 통째로 갈아버려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범죄 심리학상 말이죠. 완전 범죄를 위해 시신을 훼손했던 범인에게 또 다른 숙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조그만 이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이 퍼지는 혈흔들, 여러 증거들, 물로 아무리 세척하고 닦아도 이게 좀처럼 많은 혈흔들이 튀었기 때문에 안심이 되질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설비 기사로부터 세면기 교체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면기 교체 건에 대해서 설비업자의 지인, 그때쯤 갈았다 했어요.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사장님, 경찰들 왔을 때 경찰들한테 제보하지 그랬어요. 지금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몇 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세면기는 지금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당연하지, 폐기물 치워도 벌써 치웠지 있겠나, 이러면서 그때 그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욕실의 세면기 교체 시점은 아내가 실종된 후에 시신을 발견하기 전, 그러니까 실종돼 있었던 당시의 세면기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국과수가 감식한 배수관은 새 것으로 교체된 배수관이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 실종된 상황에서 세면대는 왜 갈아야 했었던 것일까요? 남편 정씨. 자, 그리고 우리는 부부가 살던 집의 수도 계량기를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조금 놀라운 자료입니다. 자, 이 차 씨와 정 씨 부부, 이 부부는 이사 후에 평균 15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사를 가게 된 뒤 그 집에서 두 사람은 평균 15톤가량의 물을 사용했는데, 그리고 아내가 집을 나간 상태였던 2008년 6월, 요때죠. 요때. 그리고
이때 아내가 실종 후에 9톤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죠. 현저히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님, 이분을 찾아가 봤습니다. 남자 혼자 있으면 한 5톤 정도 써요. 남자 혼자 있는 집에서 9톤의 물을 사용했다? 이것은 평균보다 많은 물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샤워를 하면 하루에 4번 또는 5번 정도를 해야 될 물의 양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삼시세끼 밥을 다 해먹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꾸준하게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9톤을 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자,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남편 정 씨는 새벽녘에 아내가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바가 있는데 차씨 여인의 윗속의 음식물의 상태를 비추어 보면 차씨 여인의 사망 시점은 새벽 4시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차씨 여인의 휴대폰 GPS 마지막 통신 기지국의 마지막 흔적은 2008년 6월 12일 새벽 4시였습니다. 1.2km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거주지. 차씨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것도 새벽 4시 전후 집 근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작진의 취재 결과 시신 유기 장소 또한 남편 정 씨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라이프야, 음료수 좀. 기관지가 너무 안 좋네. 탄산 달라고요? 목이 너무 간지러워.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간질간질해서 탄산으로 목을 긁는 것과 보통 목이 간지러울 때 물을 먹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기관지가 간지러울 땐 탄산음료가 직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빨리 줘봐.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차씨 여인이 시신 유기 장소, 이 장소와 남편 정 씨와 전혀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작진은 입수했습니다. 자, 여기 남편 정 씨의 직장 동료입니다. 전 직장 동료. 지금은 다른 곳을 다니고 있나 보죠. 자, 그 남편 정 씨는요, 이 흥해읍의 시신 유기 장소 여기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그 전에 거기 살았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의혹점들은 남편을 향해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편 정 씨 세면대 교체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는 바로 물어봤습니다.
세면대를 교체한 적이 없어요. 아이, 내 기억엔 없어요. 부인이 나가고 난 후에 교체했다라는 설비기사의 증언을 저희가 입수했는데요. 나가고 난 후에 세면대를 교체했다고요? 그 당시 부인께서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걸어놓으신 적 있으시죠? 글쎄요. 걸어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시신 유기 지역, 그 갈대밭, 그리고 과거의 거주지. 남편 정 씨가 흥해에 거주했던 기록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와이프분께서 살해당하고 시신 유기된 그 장소 흥해에 사셨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망천리라는 곳에 산 적이 있으신가요? 망천리는 여기 사촌이 있어서 뭐 자주 뭐 놀러 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소가 그쪽에 오래 좀 돼 있었어요. 제가 뭐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주소지를 그렇게 사촌네 집으로 옮겨 놓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은 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인이 제주도 분이셨잖아요. 혹시 제주도 출입 기록 확인해달라고 지인에게 요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는데요. 그렇다면 아내가 실종됐던 기간에 지인들에게 보인 수상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뭐 제가 뭐 차를 대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 차가 있는데 뭐 대여를 해야 된단 말은 한 기억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 지인들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자신은 결코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정 씨. 하지만 그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정 씨 부부의 동네 주민의 인터뷰입니다. 아유, 차씨 진짜 불쌍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 아줌마 항상 마주칠 때마다 팔에 항상 이렇게 멍자국이 있었고 얼굴도 성난 날이 거의 없었어. 아유, 그래서 우린 뭐 당연히 뭐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뭐 맞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그 친구지만 그 자식이 와이프한테 모질게 대한 걸 내가 몇 번 봤지. 뭐 한 번은 옷을 잘못 개맸는지 뭐 세탁을 잘못했는지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때리고 뭐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인근 병원에서도 아내 차 씨의 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 씨 환자분께서 우리 병원에 자주 왔었어요. 좀 대부분 이렇게 타박상 그리고 맞아서 오시기도 하셨고 응급실에도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오셨을 때 남편분께서 좀 난동을 피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저희 제작진은 남편 정 씨에게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그 부인을 좀 때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몇 번 안 돼요. 저는 이 사람 손찌검한다 그래도 따기는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었는데 뭐 그 외에 뭐 큰 폭력은 없었다고. 그는 아내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며 호소했습니다. 야,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져. 술 취해서 인사불성 돼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 싸돌아다니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진실은 뭘까요? 남편과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박지성 교수는 아내에 대한 그의 태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결국은 여자가 혼자 술을 먹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주변에 아는 남자도 많고 범행의 어떤 동기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부부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남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부인의 어떤 행동 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마치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심증은 당연히 남편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해소될 수 없죠. 알리바이나 반대 증거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정황에 대해서 본인은 분명히 합리적인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포항 흥의 살인사건, 조그마한 포항 흥의 읍에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딱 봐도 남편 같아. 근데 범행의 수법이 너무 좀 과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감정의 골이 엄청 깊었을 거야. 둘이 술 먹다가 외출하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때가 이제 새벽 4시쯤이라고 했고, 남편의 알리바이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지국의 집 부근의 기지국에 이제 차씨 여인의 GPS 신호가 잡힌 게 새벽 4시경이었으니까 범행을 했다면 그 번화가에 택시를 타고 갔고, 그 택시 기사의 인터뷰도 있었고, 돌아올 때는 무엇으로 이동했는지 모른다 그랬잖아. 아마 그때 남편이 나서지 않았을까? 집에 뭘 타고 왔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잖아. 공식적으로는 친구랑 통화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까. 번화가에 가서.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이래. 미제 전담팀에서. 처음부터 못 봤어? 이거 미제 사건이고 남편은 아직 무죄야.
맞아. 실제로 물증이 없으면 절대 못 잡아. 정말 운이 좋았던 거지. 매우 운이 좋았다. 그러니까 시신을 유기한 그 장소들이 너무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공터야, 공터. 근데 거기 이제 그냥 이제 갈대밭, 밭이야, 밭. 그냥 아무도 쓰지 않는, 농사도 하지 않고 있는 그냥 버려진 공터. 근데 거기에 이제 갈대가 사람 키만큼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살해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시신을 유기하고, 그리고 시신을 저기서 또 살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기만 한 거고, 아파트에서 이제 살해를 하고 그 술 먹다가 살해를 하고,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작업을 하고 포대에 담아서 가면서 머리와 몸통은 툭, 그리고 팔이랑 다리는 저기에 툭, 그러고 집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당시 화장실만 들어가면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하나하나 그렇게 해체를 했는데, 사람을.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업자를 불러갖고 세면대를 교체하고, 또 배수관까지도 교체하고, 혹시라도 피가 타고 흐르는 그 배수관에 핏자국이 조금 남아있을 수 있고, 응고돼 있는 혈흔 같은 것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시신을 태우는 게 이상적인 건가? 보통 시신을 처리할 때는 바다 혹은 이제 소각장 정도가 되겠지. 그냥 땅에다 묻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백골화가 돼서 그게 나중에 언젠가 발견이 되고 그래. 지금 과학 기술이 엄청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달함과 동시에 또 과학 수사도 꽤나 수준이 올라와서 그 백골화 된 것도 어느 정도의 그 DNA, 조그만 DNA는 결국은 남거든. 머리카락 같은 거, 그런 걸로라도 나중에 실종된 사람 밝혀내기도 하고 그렇잖아. 공구리 쳐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이제 깔끔하긴 하지. 흥에 산 적이 없다, 조사해보니 산 적 있다 라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거기다가 옮겨놨을 뿐, 그리고 그 당시 뭐 흥해에서 찍었던 사진이나 지인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나 뭐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증언만으로는 남편을 용의선상에 두기가 힘들다는 거지. 수사라는 게 그런 거야. 분쇄기가 깔끔하겠다. 근데 분쇄기도 깔끔할 수 없지. 분쇄기에도 분명히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뭐 고기처럼 다져진다고 쳐도 다 남지. 살점 같은 것들, 그런 게 다 DNA이고 다 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치. 용광로는 모르겠다. 완벽한 유기 방법이라는 거는 사실상 태우는 거라고 봐야지. 오랫동안 태우면은 뼈도 결국은
가루처럼 돼버려. 그래서 사람도 화장하면 가루로 되잖아. 아니면 이제 그 진짜 말 그대로 드럼통에다가 염산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녹여버리는 식도 있는 거지. 아니 그냥 순수한 인간의 궁금증인 거지. 그게 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띠는 게 아니라 뭐 시신유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범죄 영화 같은 거 보고 스릴러물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여러 어떤 뭐 주인공에 대입을 했을 수 있고 악당하게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게 다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 완벽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자, 아무튼 포항 흥해 살인 사건 첫 번째 미스테리였습니다. 네, 좀 괜찮았나요? 그 새로 지금 하셨나요?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 오, 여기 2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야? 마네킹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오, 소름 돋아. 뭐야 이거? 팔이 없는 거 보니까 4분 1초? 마네킹인 것 같아. 저기가 좀 위험한 곳이었나 봐. 중국에 위험한 곳이 있나? 음. 아, 얼마 전에 봤던 건 뭐였지? 아, 어디서 봤더라? 어디? 그 모텔 귀신이었는데 중국은 큰 관광지 거리 빼고 조그만 다른 곳만 가도 위험하다고. 아, 그래? 아, 중국 워낙 넓으니까 그 뭐지 모텔 귀신이었나 그랬는데 그게 이제 그 강원랜드였던가? 강원랜드 관련된 썰 같은 거 내가 찾아보고 막 그러다가 모텔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했는데 뭐 누가 들려져 오는 소식만 알고 있을 뿐이지 뭐 직접적으로 사람이 죽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른다.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쪽에 있는 그 모텔들은 창문이 이제 크게 난 창문이 있고 조그맣게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창문이 있잖아. 근데 강원랜드에 있는 모텔들은 창문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텔에서 어떤 투숙객이 이렇게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너무 막 썩은 내 같은 게 난다. 너무 못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직접 그 모텔에서 일하는 사람이 냄새가 나는 거 순간 갑자기 확 역하고 진짜 무슨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훨씬 더 역한 그런 썩은 내가 확 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요즘 뭐 인터넷에다 뭐 글을 올렸는데 어떤 무당이 거기다가 이제 뭐 댓글을 달아준 거지. 그거 내가 하란 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귀신이 냄새를 풍긴대. 귀신이 냄새를 풍긴대. 모텔 귀신 냄새 무당 이 네 가지 키워드 뭐야? 맞아. 모텔 귀신 냄새 무당. 이건가 본데요? 어 이거 볼래요? 맞아. 손님이 와서 귀신은 개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손님이 와서 방을 팔았어. 손님이 들어가자마자 1분 만에 저기요 방에서 썩은 내가 너무 나가지고 뭐예요 이거? 못 있겠어요. 내가 관리를 다 하는데 그런 적이 없는데 까다롭네 라고 생각을 하고 방을 바꿔줬어. 그리고서 문제의 방을 들어갔다. 근데 진짜 무슨 토사물을 일주일 동안 삭힌 냄새가 나더라. 이런 냄새는 2년 모텔 생활 중 처음 맡아봤다고. 화장실이고 객실이고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길래 락스를 들고 화장실을 빡빡 문지르고 있는데 뭐가 객실 안으로 슥 하고 지나가더래. 쪼그려 앉아갖고 락스 뿌리고 화장실을 막 딱 빡빡 닦고 있었는데 뭔가 슥 하고 들어가더래. 그래서 뭐지? 객실을 봤는데 아무도 없어. 잘못 봤나? 그래가지고 화장실 락스 청소 다 하고 물품 정리 싹 이제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객실 안에 흐릿하게 이제 검은 물체가 있더래. 흐릿하게 그림자도 아닌 게 뭐 마치 뭐 그림자 마냥. 그래서 화장실 안에 물로 다 닦아내고 검은 물체가 신경 쓰여가지고 방 안을 봤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어떤 사람이 의자에 거꾸로 앉아있더래. 뭐지? 순간 사람이네? 근데 사람이 아니네? 딱 봐도 알겠더라. 바로 도망 나오고 부모님 다 깨워서 가게로 빨리 오라고 귀신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 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의자도 정상적으로 책상에 꽂혀져 있어. 일단 방에 소금 뿌리고 청소고 뭐고 무서워서 프론트에만 앉아있는 중. 이거를 이제 누가 글을 올린 거야. 이게 현진 무당인데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당분간 그 방은 손님 받지 마세요. 그 밥그릇에다가 왕소금 수북하게 담아갖고 그 위에다가 주방용 칼 하나 눕혀서 올려놓으세요. 의자 있던 자리 근처에 바닥에 하얀 천 같은 거 하나 싹 깔아가지고 놔두세요. 나올 때 입구 신발장 쪽 바닥에 결계선 긋듯이 소금 길게 뿌려두시고 문 닫을 때까지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틀 동안 그 방에 절대 손님 못 가게 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문 열지 말고. 그리고 그대로 두고 3일째 되는 날 방문 열어봤을 때 또 악취가 나면 절대 혼자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2사람 이상이 함께 같이 들어가라. 혹시 화장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건 아닌지 또 확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심령적으로 무당이 보는 이 시선에서는 좀 뭔가 악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근데 그게 혹시 아니라면, 정말 화장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면 그러니까 배관공 불러라,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잖아. 그지? 확신을 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 방은 그대로 문이 닫혀져 있었다, 소금 뿌려놓고 결기선 그어놓은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정상인데, 밥그릇 소금 위에 올려놓은 칼이 떨어져 있다거나,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자극도 영향도 받지 않았는데 밥그릇에 소금을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칼을 눕혀놔서 밥그릇 위에 올려놓은 것이, 내가 3일 뒤에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 칼이 떨어져 있다 면은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방을 나와라. 그리고 그때 또 글이 올라오면 말씀을 드리겠다. 그 뒷내용이 있어요, 댓글에. 이게 원글이에요. 이게 원글, 우때 올라온 원글. 올라온 지 4년 됐네, 4년. 그 이후로는 뭐 주고받은 게 없는데? 그 이후로는 없어. 그리고 저 방법을 얘기해준 유나킴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저 무당, 그동안 썼던 글들 보면은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현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직이라고. 그러니까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여기는 시킨 거 다 했다. 이제 귀신 보면 하키처럼 대가리 부순다. 부모님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썩은 내가 안 났었대요. 그 진짜 무슨 토사물 삭힌 냄새 같은 게 아주 그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는 거지. 영안들이 종종 있듯이 귀치 맞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